코로나19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전에 김장현 기자 이야기 들은 대로 어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665명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사흘 연속으로 600명대를 유지한 거고 엿새 연속으로 1000명 아래대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3차 대유행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정점은 좀 확실히 지났고 완만한 감소 국면이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운동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플레이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정점에서 정지돼 있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예. 지난주와 지지난주 1000명, 1200명대일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다행인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잘 시행하면서 2000명, 4000명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수학적 계산까지는 진행되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숫자를 잘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1000명대였을 때 그때 이미 교정시설에서 약 150명, 200명 가까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 감염 숫자는 750에서 800명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750명, 850명대였던 숫자는 이미 지난주부터 진입을 한 거였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35년 만에 서울 수도권의 한파를 맞이해서 임시선별진료소의 그 운영 시간이 지난 수요일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로 단축이 되었고요. 네. 또 춥고 한파에 눈이 많이 오면서 이동량이 급격히 줄어서 검사량도 같이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파가 어느 정도 물러나고 일반적으로 검사 건수가 회복되는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쯤에도 한 700명대 국내로 유입된 해외와 그다음에 지역 발생이 700명대로 나온다고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도 굉장히 춥죠. 임시 선별진료소도 단축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숫자는 연휴 주말이나 연휴보다도 더 작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내일은 숫자가 더 적겠죠. 그렇지만 그 적은 숫자보다는 화요일, 수요일 이제 추위가 풀리면서 검사가 진행되고 또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네. 젊은 층이 많이 퍼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 숨은 감염이 20, 30, 40대 젊은 층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데 눈이 오고 한파 때문에 지금 이동량이 급격히 줄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눈 덕분에 한파 덕분에 이 전파가 되는 게 한풀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과 동시에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섭씨 2도에서 영하 6도 내외의 기온이 다음 주에 예측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기온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가장 좋고 또 밖에서도 생존력이 가장 긴 시간이기 때문에 활동을 다시 재개할 때도 마스크 착용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추우면 코로나19가 더 많이 걸린다고 했는데 아예 추우니까 못 돌아다녀서 그건 또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기 이제 잠깐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보통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남극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극에서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너무 추우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17일부터는 또 그리고 헬스장 또 같은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노래 연습장, 학원 같은 시설들에 대한 조건부 영업이 또 허용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욱 이전에 이제 확진자 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 17일 이후 18일까지 확진자 수가 정부에서는 400~500명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숫자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 부분은 이제 방역적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정부의 입장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방역적 측면으로 보자면 저는 구정, 바로 설날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동량이 증가하는 우리도 이동량이 증가했던 시기가 있고 나서부터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1000명대의 3차 유행을 받고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11월 말과 성탄 전후로 해서 이동량이 많으면서 지금 매일 신기록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확산세를 줄인다고 하는 게 예전에는 100명만 넘어도 50명만 넘어도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1000명대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400명, 500명대가 되면 안정적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석 때 많은 분들이 참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설을 지나고 봄이 와야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방역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런 하향 단계 조정 또는 단계 유지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 이 규정에 따른 방역 지침에 따른 업무 재개가 진행될 가능성은 17일 이후에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17일 이후에 단계를 어느 정도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그런 사회적인 환경까지 고려를 해서. 일단은 방역적 측면으로 보자고 하면은 바로 내리는 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올릴 때는 찔끔찔끔, 내릴 때는 과감하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전문가들이 비판하셨지만 사회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하향을 진행하되 단 방역적 지침에 대해서 지금도 형평성 문제라든지 일부 업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역 지침, 예를 들어서 8세제곱평방미터당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영업시간에 대한 측면, 그다음에 인원 조정, 동시 입장 인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QR코드라든지 적고 들어가는 사실 한 번에 입장에 있는 인원들이 상당히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휴대폰 회사와 같이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동시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지역에 또는 같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서로 경고 메시지를 발생을 해서 네. 거기 있는 분들이 스스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아무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요. 사회적으로 좀 경각심도 많이 느슨해진 게 사실입니다. 워낙 거리두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나 당구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을 밤 9시까지는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과 가까운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엔 그렇게 뭐 실내 골프 연습장이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데자뷰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저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라는 표현이 있는데 11월 말 12월 초에 비교적 환자 발생이 적었던 강원도, 특히 원주, 춘천 지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었죠. 이런 부분이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하늘 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사실 춘천, 원주, 천안, 아산 등은 준수도권에 준하는 거의 경기 생활권, 맞아요. 준수도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시도 경계선을 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 그것을 규제하거나 또는 그것을 단정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IT 기술이나 이런 것을 좀 잘 활용하자면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전문가분들이나 IT 전문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한 기술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 우리가 그 경고 재난 문자 말씀이 오듯이 현재 유병욱 님이 계신 장소에는 지금 현재 지침에 따라서 사람이 초과 인원이 있으니 빨리 업장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은 스스로가 경각심을 느끼고 네. 그런 경각심을 그것을 진행하는 업주에도 말씀을 드려서 인원을 갖다가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안에서는 우리 자발적 참여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긴급재난 문자처럼 그렇게 시끄럽게 울리면 확실히 좀 경각심이 그렇죠. 이 테이블 저 테이블에서 동시에 같이 울리게 되면 네. 일어나야 되나 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발한 방법인 것 같네요. 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경북 상주의 종교 관련 시설 많이들 아실 겁니다. BTJ 열방센터도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신천지 사태 때 악몽이 좀 되살아나는 것 같다.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구 신천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 또 종교 활동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이렇게 비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보통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에 마스크 관련해가지고 포스터를 붙여놓은 게 있는데 아주 흥미롭고 쉽습니다. 양쪽 다 마스크를 쓴 경우는 한쪽이 코로나19 환자이고 한쪽이 정상인데 감염될 가능성이 1.5% 미만이라는 거죠. 한쪽만 마스크를 썼을 경우에는 30% 이상, 네. 둘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70%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시간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특정 종교 행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금 지킨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모였기 때문이죠. 네.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을 가능성도 크고요. 하지만 개인 방역 수칙인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식음료를 섭취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8월 15일 전후에도 특정 종교 행사로 해서 숙직을 같이 하면서 집단 발병이 됐던 서울에 있는 한 종교 행사, 병원, 교회도 있었지만 네.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이 다단계 판매 업체에 계셨던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한 분인데 식음료도 드시지 않고 참여하시는 내내 마스크 썼던 그 한 분만 확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번에 이 종교 행사 관련해서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 안에 두셨던 분들은 감염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대구 신천지라든지 기타 다른 종교 행사나 종교 집단 관련해서의 발병 나타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날씨가 춥고 또 참여하셨던 분들이 고령이 많다고 하는다고 가정을 하자면 치명률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잠복기 증상이 없고 본인이 지금 현재 검사를 안 하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따라서 임시 선별진료소가 다시 시간이 확대되는 내일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본인으로부터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본인의 가족, 본인의 부모님이 바로 치명률을 올리는 그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문자가 2,800여 명 정도인데 70% 정도가 지금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정부가 지금 신속 항원 검사를 앞서서도 집단 시설에 대해서 시행을 해서 확진자를 조기에 많이 찾아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열방센터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용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우선 임시 선별진료센터에는 세 가지 방법으로 현재 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신속 검사라고 하면 정말 신속하게 금방 끝나나 하지만 똑같이 코에다 넣어서 비인두 도마를 한 다음에 그 신속 키트에 넣어서 30분에서 1시간 내내 보는데요. 병이 없는 사람에게 없다고 하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병이 있는 사람을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도 기존의 방식인 코 비인두 PCR 검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군 입대 또는 이게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풀링 검사라고 해서 증상이 없고 밀접 접촉자가 아닌 분들을 20명 또는 10명씩 모아서 그분들을 동시에 검사를 하는 풀링 검사법으로 하게 된다면 네.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법적 행정적 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 본인 당신들끼리의 어떠한 그룹, 집단의 연락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방 모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단체로 등록을 해서 검사를 하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경우에는 역학조사관에 본인의 그런 동선, 실제로 접촉했던 부분에 있어서 확진자와의 거리 등을 해서 밀접 접촉자의 경우에는 개별 검사, 밀접 접촉자가 아닌 경우라고 하면은 집단별 풀링 검사의 단체 PCR 검사를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빨리빨리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련 확진자가 13명 정도 더 늘어났는데 일단 확진율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확연한 감소세긴 한데 여성 수용자가 5차 전수검사까지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여전히 이제 추가 감염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자랑스러운 군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자랑스러운 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집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수한 목적으로 동일 집단 격리가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와 연결고가 있죠. 근데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군 관련 집단 발병을 했을 때 군의 대처를 보면은 신속한 차단, 지역사회와 유입된 연결고리를 차단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군 관련해서 1,000명 넘게 발병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투명성과 신속성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의 그런 그 관리 체계가 이미 조직이 잘 됐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이 교정시설은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이 신규 동부구치소라고 하는 곳은 이 구치소에 있는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 구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단 발병을 피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밀접 접촉자, 확진자와의 동선 관리, 선별, 검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게 특수한 집단이고 또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우리가 일반 개인 정보, 신상 정보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 존중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 곳에는 남성이 있는데 남성 쪽에서는 검사가 진행되는데 층이 다르고 멀다고 해서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은 남성, 여성이라든지 그 진행 상태에 대해서 따로 교정 분류가 돼 있지만 교정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 식음료를 하시는 지역사회와 연관되시는 분들은 분류가 돼 있었는지는 제가 스스로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 준공무원, 거기서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남성, 여성을 따로 또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실제로 동일 집단 격리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 요양시설이나 정신건강 전체를 막고 거기 있는 분들을 다 못 나오게 하고 검사가 진행됐는데 좀 저는 그렇게 검사가 진행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과 남성이 나눠졌고 층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 검사 단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같이 공유를 하고 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전문가는 시설에 방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이송됐던 부분 중에서도 양성이었던 분이 음성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바이러스 수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검체 채취 당시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정확한 확진자 숫자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되고 오염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서 이런 일이 타 교정시설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또 남성, 여성 또는 특수하게 분류되어 있는 곳에서 이분들은 동일 집단 격리 내에서도 특수 집단 격리라고 그렇게 단정하지 말고 네. 하나의 동일 집단으로 보고 동일한 규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시설 특성상 저희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의문점들이 발생하고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공개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보통 지금 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풀려나시고 이제 사회로 복귀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형이 확정이 되면은 형 확정에 따라서 이제 이송이 되는 그 중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로 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보통 우리가 공항으로 들어오시는 해외 유입자인 경우에도 우리가 PCR 검사를 제출을 해도 네. 또 검사를 하고 2주간의 기간을 갖고 또 검사를 하는 그런 단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끝나고 어떤 특정한 과정이 끝나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이 특수한 집단의 특수한 환경이었던 것이 영국이나 남아공화국에서 오는 것보다 안전한지 제가 의학적으로 의문감이 듭니다. 그래서 예. 따로 그런 부분도 어떤 자가격리 기간이 안 된다고 하면은 능동감시라든지 지역사회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PCR 검사가 한 번 더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총 사례가 16명 현재까지 확인이 됐고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경고를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검사에서 음성으로 잘못 판정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현재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이것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의문을 일각에서는 제기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진단검사의학과라든지 예. 이 감염내과 분들처럼 아주 깊은 지식은 없었는데 다행히 감염내과 전문의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이 RT-PCR 검사 기기를 해외에 직접 설치도 하고 그 이론적인 근거를 그 나라 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좀 지식을 쌓았는데요. 예.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이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유전자의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FDA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경우에는 일부의 코드, 아미노산 염기서열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뭐라고 E라고 하는 거랑 RP라고 하는 하나는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결정되지 않고 특정한 기간이 다음에 재검, 그다음에 임상 전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지금 또 미국에서는 우리 RT-PCR 검사 외에도 신속검사법으로 진단이 되면서 네. 신속진단검사법인 경우에는 일부 변이에서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RT-PCR 검사법으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사례로 이미 16건 사례를 우리가 추적해서 잡아냈기 때문에 예. 국내 유입 사례에서의 현재 변이는 충분히 걸러내고 있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나오는 양성, 음성을 떠나서 그것이 하나는 양성, 하나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주치의가, 저도 지난주에 2사례가 직접 모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그런 경우에는 네. 72시간의 시간을 두고 다시 임상적으로 검사를 진행을 권고하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환자분께 안내를 해서 능동 감시를 하고 그 안에서 확진 또는 확진이 아닌 것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누락될 가능성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은 RT-PCR 진단 검사법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 염기 서열과 여러 특정 코드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보고 거기서 특정한 것에서 2가지 다 나오면 양성, 하나가 나오면 결정이 되지 않거나 좀 기다렸다가 다시 재검하는 네.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신뢰를 가질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영국발 바이러스, 뭐 남아공발 바이러스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들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자체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을 두고 내부에서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충분히 발생 가능합니다. 바이러스는 특히 이 RNA 바이러스는 본인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서 2주마다 변이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연구적 보고가 있는데요. 우리도 경험을 해봤죠. 초기에 그 유입됐던 바이러스는 S그룹, 대구 경북 지역에는 V그룹, 예. 그리고 이태원에서 지낼 때는 GH그룹이 많았는데 지금은 확인해 보면 V나 S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도태된 겁니다. 스스로가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에 더 잘 투입될 수 있게끔 점점 진화 아닌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사실 나이지리아에서도 확인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 따라서 미국이 워낙 나라가 크고 3억 명이 넘는 인구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는 충분히 확인되는데 그 근간이 되는 G그룹에서는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GR형이 현재 영국에서 확인되고 남아공에서 확인되고 있는 그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변이가 돼서 마치 사스 코비드1 2003년과 사스 코비드2인 코비드19는 다른 변종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변이가 일어나는 변이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치료 방법과 예방접종에 듣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연구 결과를 지켜보시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다음에 만났을 때는 확진자 수가 조금 더 줄어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